단 며칠 만에 전 세계 기술 패권 지도가 뒤집힐 뻔했습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기업 가치가 순식간에 사라졌고 시장은 동시에 얼어붙었죠. 실리콘밸리에서 월스트리트까지 금융시장과 기술업계가 한순간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중국의 한 신생 AI 기업이 있었습니다. 항저우에 본사를 둔 이름조차 낯선 작은 스타트업. AI 강자는 미국과 유럽이라는 모두의 상식을 이 회사 하나가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중심의 AI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기대와 공포가 동시에 퍼져나갔습니다. 일각에선 AI 민주화의 시작이라고 환호했고 다른 편에선 기술 패권의 위기라며 경계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당시 그 혁명적 혁신은 왜 의문과 논쟁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난 1년을 되짚어봅니다. 2025년 1월 딥시크가 R1과 V3 모델을 동시에 공개하면서 AI 업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상식처럼 받아들여지던 전제가 있었거든요. 고성능 AI를 만들려면 막대한 자본과 연산 자원이 필수라는 거였죠.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모델 하나 학습시키는데 수천억 원에서 조 단위 예산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오픈 AI의 GPT-4 학습 비용만 해도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됐어요. 여기엔 H100 GPU 수만 개를 몇 달간 돌리는 비용이 포함되죠.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이어갔죠. 구글의 제미나이는 2억 달러, 메타의 라마3는 1억 5천만 달러가 들었다는 분석도 있었어요. 테크 자이언트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딥시크는 학습 비용이 고작 550만 달러, 한화로 약 70억 원 정도라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모델 대비 2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었죠. 더 놀라운 건 성능이었어요. 수학 문제풀이나 코딩 능력에서 GPT-4와 비슷하거나 일부 영역에선 더 나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공개되자 업계는 술렁였어요. 업계가 발칵 뒤집힌 건 당연했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소규모 스타트업도 최첨단 AI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였으니까요. 그동안 구축해온 진입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VC는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고 평가했어요. 수백억 원의 자본 없이도 AI 경쟁이 가능하다는 메시지였으니까요. 투자자들은 당황했고 기술 기업들은 자신들의 개발 방식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AI 산업 구조 자체가 재편될 수 있다는 해석이 쏟아졌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AI 민주화의 시작이라고 표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발 비용 혁명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비용 혁명이라는 단어가 언론을 장식했고 딥시크는 하루아침에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습니다. R1 모델은 출시 직후 글로벌 앱스토어 순위를 급상승하며 대중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 앱스토어에서 챗 GPT를 제치고 1위에 올랐죠. 중국 본토는 물론이고 싱가포르, 일본, 유럽에서도 다운로드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AI 업계 리더들은 공개석상에서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죠. 오픈 AI의 샘 알트먼은 트위터에 인상적이다 라고 짧게 언급했지만 업계는 그 이면의 경계심을 일궈냈습니다. 앤드류 응 같은 유명 AI 학자는 딥시크의 접근법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껏 잘못된 방식으로 개발해온 건 아닐까라는 자조 섞인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AI 스타트업 CEO는 투자자들이 갑자기 비용 효율성만 묻기 시작했다고 토로했죠. 정치권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미국 하원 과학기술위원회는 긴급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이 사례가 언급되며 국가 기술 경쟁력 문제로 번졌죠. 한 의원은 우리가 수십억 달러를 쓰는 동안 중국은 몇백만 달러로 같은 결과를 냈다며 정부의 AI 전략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특히 비싼 GPU 없이도 최첨단 AI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건 반도체 업계의 직격탄이었죠.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실적 발표회에서 효율성 개선은 자연스러운 진화라며 진화를 시도했지만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슈가 아니었어요. 반도체부터 클라우드까지 AI 생태계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 질문이었죠.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미래 수요 전망에 물음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건설 중인 수조 원 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도 재검토 대상이 됐어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렸어요. 일부는 효율성 혁신의 시작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반면 다른 쪽에서는 성능 수치를 재검증해야 한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550만 달러
5달러라는 숫자가 과연 전체 개발 비용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어요. 투자자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수조 원을 쏟아부은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섹터 전망을 하향 조정했고 골드만삭스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에 대한 보고서를 긴급 수정했습니다. 시장은 기술 혁신 자체보다 기존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에 더 크게 반응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업계에 충격이 컸어요. AWS, 애저, GCP는 모두 막대한 GPU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딥시크의 등장으로 고가 GPU가 정말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됐죠. 일부 클라우드 업체는 GPU 구매 계획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기대가 뒤섞인 분위기 속에서 딥시크라는 이름은 단숨에 업계 최대 화두가 됐죠. 스타트업들은 희망을 받고 기존 강자들은 위기감을 느꼈어요. 딥시크 모델이 공개된 직후 AI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시가총액 600조 원이 증발했죠. 주가가 17% 급락하며 단일 거래일 기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어요. 단순한 단기 약재가 아니었어요. 투자자들이 본 건 장기 수요 구조 자체의 변화 가능성이었습니다. 브로드컴도 같은 날 17% 하락했고 ASML은 7% 내려앉았습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10% 넘게 떨어졌죠. 나스닥 반도체 지수는 이틀 만에 15% 가까이 폭락했어요. 지금까지는 고가 GPU를 대량으로 확보하는 게 AI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믿었거든요. 클라우드 업체들은 앞다투어 최신 GPU 확보에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딥시크가 그 전제를 흔들어버린 겁니다. 굳이 최신 칩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시장 전체로 번졌죠. 투자은행들은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JP모건은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15% 하향 조정했어요. AI 인프라 투자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고 반도체 수요 예측도 보수적으로 바뀌었어요.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했죠. 헤지펀드들은 반도체 포지션을 애폭 줄였습니다. 수천억 원을 투자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들이 과연 회수 가능할지 불안해했습니다. 오라클은 계획했던 데이터 센터 투자를 일부 보류했어요. 흥미로운 건 주가 변동의 속도였어요. 기술적 검증도 없이 발표 하나만으로 시장이 이렇게 요동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죠. 공황 매도가 이어지면서 패닉이 확산됐어요. 더 흥미로운 건 그 이후였어요. 2025년 한 해 동안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기업들은 다시 성장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엔비디아는 10월에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2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됐어요. 브로드컴도 연간 49% 상승했고 ASML은 36% 올랐어요. AMD는 60% 이상 급등했죠. 결국 딥시크의 충격은 일시적이었던 겁니다. 효율성 공포는 과장됐다는 게 증명됐어요. 시장은 점차 이성을 되찾았어요. AI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칩 수요가 줄어드는 게 아니었어요.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생기면서 전체 시장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기술 경쟁보다 인식 변화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준 교과서적 사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 공포가 장기 트렌드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교훈도 함께 남겼죠. 투자자들은 이제 더 신중하게 판단하게 됐어요. 딥시크의 급부상은 미국 정부를 움직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한층 강화됐죠. 바이든 행정부는 3월에 새로운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어요. 이전까지는 최신 고성능 칩만 규제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달랐어요. 중국 전용으로 성능을 제한한 만든 제품까지 수출 목록에 올랐습니다. H800, H20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이죠. 이 칩들은 원래 H100의 성능을 70% 수준으로 낮춘 중국 특화 버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너무 강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심지어 A800처럼 이미 시장에 나와 있던 제품도 소급 적용됐어요. 중국 기업들이 확보해둔 재고까지 회수 명령이 떨어졌죠. 사실상 모든 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밝혔죠. 중국 AI 기업 입장에선 청천벽력이었어요. 합법적으로 고성능 칩을 확보할 방법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기존에 주문했던 물량도 배송이 중단됐어요. 딥시크도 예외는 아니었죠. R1 개발 당시 사용했던 GPU 조달 루트가 막혔습니다. 계약했던 엔비디아 H100 수천 개가 중국 세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반송됐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차세대 모델을 학습시킬 핵심 자원이 급격히 줄어든 거예요. 단순히 칩 몇 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규모 병렬 연산이 필요한 AI 학습 환경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은 생명줄이거든요. 클러스터를 구성하려면 수천에서 수만 개의 GPU가 동시에 필요한데 이게 끊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급이 끊기면 개발 일정 전체가 무너집니다. 더 큰 문제는 기존에 확보한
칩마저 유지 보수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부품 교체나 업그레이드도 규제 대상이 됐거든요. 중국의 한 AI 기업 관계자는 익명으로 칩이 고장나면 수리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규제는 중국 AI 산업 전체에 파장을 일으켰어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같은 대기업들도 GPU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죠. 일부 기업은 개발 일정을 대폭 늦추거나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업계 추산으로는 중국 AI 기업들의 GPU 확보량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했대요. 기술 경쟁이 국가 간 정책과 직접 연결되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혁신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현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반발했지만 실질적인 대응 수단은 제한적이었어요. 결국 자급자족 전략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죠. 딥시크는 2025년 하반기 차세대 모델 R2를 공개하며 모멘텀을 이어가려 했습니다. R1의 성공을 넘어서는 성능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했죠. 내부적으로는 5월 출시를 목표로 잡았어요. 시장의 기대도 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대규모 학습에 필요한 연산 자원을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 규제로 GPU 공급이 막히면서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예정됐던 H1 GPU 5,000개 납품이 취소됐어요. 개발팀은 딜레마에 빠졌죠. 기존 방식대로 가려면 칩이 필요한데 그걸 구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결국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CEO 량원펑은 이 상황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고 알려졌어요. 여기서 새로운 선택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국산 반도체였죠.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 칩 어센드를 활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화웨이는 910B와 910C 모델을 내세우며 엔비디아 대체 가능이라고 주장했거든요. 중국 정부도 이 방향을 강하게 권장했어요.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국가 차원의 압력도 있었습니다. 딥시크는 R2 개발 방향을 전면 재검토했습니다. 엔비디아 칩 대신 국산 칩으로 학습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었어요. 기술 전략 전반을 뒤엎는 대수술이었습니다. 기존 코드와 인프라를 전부 수정해야 했거든요. 팀 내부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대요. 업계는 이 선택이 성공할지 반신반의하며 지켜봤죠. 일각에서는 정치적 결정일 뿐 기술적으로 무리라는 평가도 나왔어요. 국산 칩으로의 전환, 생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개별 칩 성능만 보면 괜찮아 보였어요. 화웨이의 어센드 910B 칩은 스펙상으로 엔비디아 A1000과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하지만 AI 학습은 칩 하나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천 개의 칩이 동시에 돌아가며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터졌죠. 칩 간 연결성과 안정성이 형편없었습니다. GPU 간 통신을 담당하는 인터커넥트 기술이 엔비디아의 NV링크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어요. NV링크는 GPU당 900GB/s의 대역폭을 제공하는데 어센드는 400GB/s에 불과했죠. 통신 지연이 심했고 예상치 못한 오류가 수시로 발생했어요. 특히 1000개 이상 칩을 연결할 때 안정성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개발자들은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학습을 시작하면 중간에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한 번은 3일 동안 돌린 학습이 95% 시점에서 멈춰버렸대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고 시간과 비용만 날아갔습니다. 딥시크 내부 관계자는 같은 작업을 엔비디아 칩으로는 일주일이면 끝나는데 어센드로는 한 달이 걸렸다고 말했어요.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문제였어요. 엔비디아의 쿠다는 10년 넘게 다듬어진 플랫폼이거든요. 개발자들이 익숙하고 오류 해결 방법도 잘 알려져 있죠. 스택 오버플로우나 깃허브에만 검색해도 해결책이 나올 정도예요. 반면 화웨이 칩용 소프트웨어인 캔은 미성숙했습니다. 호환성도 낮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웠어요. 영어 문서도 부족했고 커뮤니티도 작았죠. 라이브러리 지원도 문제였어요. 딥러닝에 필수적인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가 쿠다에 최적화되어 있는데 캔으로 돌리려면 상당 부분 수정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하기 일쑤였죠. 같은 모델을 돌려도 속도가 30에서 40% 느렸다는 내부 테스트 결과도 나왔어요. 당초 목표였던 비용 절감은 물 건너갔습니다. 칩 가격은 저렴했지만 개발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나면서 인건비가 폭증했어요. 오히려 개발 효율이 떨어지면서 운영 리스크만 커졌죠. 한 엔지니어는 엔비디아 칩으로 2주 걸릴 일이 2개월 걸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기술적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컸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사기도 떨어졌어요. 일부 핵심 인력이 회사를 떠났다는 소문도 돌았죠. 기술 자립의 꿈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딥시크는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정식 경로로 필요한 GPU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우회 루트 의혹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법인을 통한 칩 조달 시도가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죠. 2025년 6월 파이낸셜 타임즈가 특종 기사를 냈어요. 싱가포르와 중동 지역 데이터 센터를 경유한 거래 정황
정황이 드러났어요.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에 등록된 AI 클라우드 업체 3곳이 연루됐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을 대량 구매한 뒤 중국 기업들에게 클라우드 서비스 형태로 제공했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실체 없는 클라우드 업체를 통해 연산 자원을 빌렸다는 추측도 나왔죠. UAE 두바이에 있다는 데이터 센터는 주소지에 실제 건물이 없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어요. 사실 여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어요. 딥시크 측은 모든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논란 자체만으로도 타격은 컸습니다. 투명성에 의문이 생기면서 기업 이미지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미국 의회는 청문회를 열었고 유럽 당국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가 직접 조사에 나섰어요. 혁신적인 기술인가 아니면 규제 회피인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따라다녔어요. 기술 경쟁이 신뢰 문제로 번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논란이 사용자 신뢰까지 흔들었다는 거예요. 투명하지 않은 회사의 AI를 믿을 수 있나?는 의문이 퍼졌죠. 각국 규제 당국의 조사도 본격화됐어요. EU는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고 영국은 경쟁시장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우회 수입 가능성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글로벌 공조수사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투자자들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요. 실적이 좋아도 리스크가 크면 발을 빼기 마련이죠. 벤처 캐피털 몇 곳이 딥시크 투자 철회를 검토했다는 소문도 돌았어요. 한 실리콘밸리 VC는 기술은 훌륭하지만 법적 리스크가 너무 크다며 투자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딥시크는 기술적 성과와 별개로 신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혁신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투명성과 신뢰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어요. 신뢰 기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이 딥시크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방식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의 사이버 보안 연구소가 앱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한 결과가 충격적이었죠.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와 접속 기록이 특정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서버의 위치였어요. 중국 본토, 구체적으로는 항저우와 선전에 있는 서버였거든요.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유럽과 미국 사용자들은 경악했습니다. 더 큰 우려는 중국의 법적 환경이었어요. 암호화되지 않게 전송된 데이터도 일부 발견됐습니다. 국가정보법에 따르면 기업은 정부 요청 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거든요. 2017년 제정된 이 법은 중국 기업에게 국가정보 활동에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사용자 데이터가 정부 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였죠. 각국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공공기관에 딥시크 사용을 전면 금지했어요. 2025년 2월 호주 사이버 보안센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권고안을 발표했죠. 대만과 미국도 연방정부 기기에서 접근을 차단했죠. 미 국방부는 군사시설에서의 사용을 즉시 금지했어요. 유럽연합도 데이터 보호 규정 위반 가능성을 조사했습니다. GDPR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죠. 기업 사용자들도 이탈하기 시작했어요.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은 대안을 찾았죠. 금융권과 의료기관들이 제일 먼저 사용을 중단했어요. JP모건은 전 직원에게 딥시크 사용 금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내부 사용을 제한했다는 소식이 들렸죠. 개인 사용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SNS에는 내 대화 내용이 어디로 가는 거냐는 걱정 섞인 글들이 올라왔고 삭제 방법을 묻는 질문이 쏟아졌어요. 레딧과 트위터에는 딥시크 탈퇴 방법이 트렌딩 토픽에 올랐습니다. 유튜브에는 딥시크 대화 내역 완전 삭제 방법 같은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일부 사용자들은 개인정보 침해 소송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만 집단 소송이 3건 접수됐고 유럽에서도 GDPR 위반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글로벌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2025년 2월 50%에 달하던 글로벌 사용률이 연말엔 3%까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중국 내수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세였지만 글로벌 확장은 사실상 실패한 셈이었죠. 신뢰 없이는 글로벌 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2026년 초 딥시크는 새로운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1월 2일 새해 벽두에 나온 논문이었죠. 그런데 내용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과거에 자신감 넘치던 톤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논문 제목부터 대규모 AI 학습의 제약과 개선 방향이었어요. 논문에는 이런 표현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재 보유한 연산 자원으로는 최상위 AI 모델과의 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 어렵다는 거였죠. GPT-5나 제미나이3 같은 폐쇄형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명시했어요. 사실상 한계를 인정한 셈이었어요. 전문가들은 이를 현실 인식의 변화로 해석했습니다. 1년 전 혁명을 외치던 그 회사가 이제는 제약을 토로하고 있었던 거죠. MIT의 한 AI 교수는 급격한 톤 변화가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어요. 논문은 하드웨어 문제만 지적하지 않았어요.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성숙도, 시스템 구조의 효율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데이터 품질 문제도 솔직하게 인정했죠. 특히 눈에 띈 건 폐쇄형 모델들과 비교할 때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대목이었어요. 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쟁자들을 의식한 표현이었죠. 연산 자원 접근성에서 근본적인 격차가 있다는 걸 시인한 겁니다. 업계는 이 논문을 주목했습니다. 딥시크가 더 이상 파괴적 혁신자가 아니라 제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추격자 위치로 내려왔다는 신호였거든요. 기술적 야심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딥시크의 현실 직시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냈어요. 시장의 기대치도 함께 조정됐죠. 주가의 반영은 안 됐지만 업계 내 위상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이 논문은 다른 중국 AI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알리바바와 바이두도 비슷한 톤의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죠. 현실적 한계 인정이 하나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과장된 주장보다는 솔직한 평가가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런 솔직함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받기도 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문제를 인식했다는 건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봤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거죠. AI의 고차원 추론 능력은 단순히 연산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방대한 데이터 연결과 자유로운 학습 환경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만약 특정 주제나 정보 흐름이 제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추론 구조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딥시크 모델을 테스트한 연구자들이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AI 연구팀이 2025년 6월에 발표한 보고서가 대표적이에요. 수학이나 코딩 같은 정형화된 문제에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였어요. IMO 수학 문제는 95% 이상 맞췄고 코딩 테스트도 GPT-4와 대등한 수준이었죠. 하지만 비정형 문제, 특히 정치나 사회 이슈 관련 질문에서는 성능 편차가 컸죠. 어떤 질문에는 정확히 답하다가도 특정 키워드가 들어가면 갑자기 회피하거나 애매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1989년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물으면 전혀 다른 주제로 답변을 돌리거나 정보가 부족하다고 답했어요. 대만의 정치 체제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였죠. 티베트의 독립운동이나 홍콩 민주화 시위 같은 주제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시진핑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답변 패턴이 달라졌어요. 이건 기술적 한계가 아니었어요. 학습 데이터 자체가 필터링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다른 연구팀의 테스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토론토 대학 연구진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서 일관성 없는 답변을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질문을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오기도 했죠. 중국의 인터넷 환경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거든요. 이른바 만리방화벽 안에서는 검색조차 되지 않는 키워드들이 있어요.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가 애초에 좁았던 겁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제도적 천장이라고 표현했어요. UC 버클리의 한 AI 연구자는 아무리 알고리즘이 똑똑해도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알고리즘이 뛰어나도 데이터가 편향되면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이건 딥시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국의 모든 AI 모델이 직면한 구조적 제약이었습니다. 알리바바의 QN이나 바이두의 ERNI도 비슷한 한계를 보였거든요. AI 경쟁력이 단순 기술을 넘어 제도와 환경 문제와 깊이 연결됨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방성과 다양성이 AI 발전의 필수 요소라는 걸 역설적으로 증명한 셈이죠. 기술 자립도 중요하지만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없이는 진정한 AI 강국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였어요. 딥시크는 저비용 AI 모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세상에 제시했습니다. 기존 상식을 뒤집는 시도였고 실제로 업계에 충격을 줬죠. 한때는 AI 민주화의 선봉장으로 여겨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남겼어요. 기술 경쟁이 단순히 알고리즘이나 효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연산 자원, 국가 정책, 사용자 신뢰, 제도적 환경이 모두 얽혀 있더군요. 하나라도 빠지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단기 성과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죠. AI 산업의 승패는 기술 그 자체뿐 아니라 그걸 둘러싼 생태계 전체에서 갈린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력만 보지 않아요. 공급망의 안정성, 규제 리스크, 데이터 거버넌스, 지정학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죠. 한 VC는 이제 AI 투자 체크리스트가 10배 이상 길어졌다고 말했어요. 흥미로운 건 딥시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6년 초 딥시크는 V4 모델 출시를 예고했어요. 제약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죠. 과연 이번
이번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의적이지만 또 다른 이들은 여전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딥시크 사례는 향후 AI 투자 전략을 세우는데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겁니다. 기술만 앞서가면 된다는 순진한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생태계 전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AI 경쟁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걸 딥시크가 몸소 보여줬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례는 AI 발전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연산 능력, 데이터 개방성, 인재, 자본, 규지 환경, 지정학적 안정성까지 이 모든 것이 맞물려야 지속 가능한 AI 강국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어요. 2026년의 AI 지형도는 1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딥시크는 여전히 혁신을 추구하지만 이제는 제약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혁명보다는 진화를, 파괴보다는 개선을 택한 거죠. AI의 미래는 결국 기술과 신뢰, 혁신과 책임 사이의 균형에서 결정될 겁니다.